오늘의 사연은 핵도 위협도 협박도 없이 세계 전략 지도를 뒤흔든 한 나라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 정체 짐작되시나요? 전쟁 억지력을 연구하던 하버드 교수가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무너졌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깊은 감동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 안보 전략을 가르치는 레이먼드 메갈런입니다. 30년간 안보학계에 몸담아온 제가 그날 한 학생의 질문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뀐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세미나였죠. 강의실 창가로 들어오는 보스턴의 늦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칠판에 세계 주요국의 전략 잠수함 목록을 적어가며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보레이급, 중국의 진급, 미국의 콜롬비아급. 이들은 모두 핵 추진 잠수함이며 진정한 전략적 억지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덧붙인 말이 문제였어요. 반면 한국의 도산안 창호함 같은 디젤 잠수함에 탑재된 SLBM은 전술적 상징에 불과하다고 봐야겠죠. 항속거리도 짧고 은밀성도 떨어지니까요.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조용히 손을 든 학생이 있었습니다. 정수빈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대학원생이었죠. 평소 과묵한 편이라 발언을 거의 하지 않던 학생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수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단순한 전술적 상징일까요? 저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건 생존 철학입니다, 교수님. 수빈이 또박또박 말했죠. 한국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나라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국을 지킬 방법을 포기할 순 없거든요. 도산 안창호함의 SLBM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살아남겠다는 의지의 구현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중국 유학생 몇 명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킥킥 웃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명이 중국어로 뭔가 속삭이더니 영어로 말했습니다. 디젤의 SLBM이라니. 바다에 가라앉기 전에 빨리 떠야겠네요.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빈의 표정, 그리고 생존 철학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30년간 전략무기를 연구해왔지만 그것을 철학의 관점에서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국의 잠수함 개발 역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트를 덮었죠.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생겼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는 거였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의아해했죠. 갑자기 한국에 가서 뭘 하려는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학생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그곳에 가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첫인상은 놀라웠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안내 표지판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사람들의 동선이 매끄러웠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질서를 만드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시내 호텔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한강, 그리고 그 강 위를 오가는 배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해외 신용카드가 갑자기 막힌 거예요. 은행에 전화를 걸어도 시차 때문에 즉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프런트 직원과 영어로 이런저런 설명을 하며 당황하고 있는데 옆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제가 대신 결제 도와드릴까요? 돌아보니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그분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죠. 하지만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이시죠? 하버드에서 오신 레이먼드 메갈런 교수님 맞으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나요? 저는 한서윤입니다.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석사과정이고 현재 해군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한국 방문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서윤 씨가 명함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제가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면서 몇 곳에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소식이 전해진 모양이었죠. 서윤 씨는 결국 제 호텔비를 대신 결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진해로 가시는 여행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면서도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려는 걸까? 다음날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서윤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외국인 교수일 뿐인데요. 서윤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 잠수함에 대해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기술 스펙만 보고 가신다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실 것 같아서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요? 그건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만 만든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기술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기술에 담긴 마음까지 함께 키워온 거였습니다. 서윤 씨의 친절함과 배려심, 그리고 자신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기술 시찰이 아니라 훨씬 깊은 무언가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우리는 곧바로 진해로 향했습니다. 진해의 군기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숙연한 기분을 느꼈어요. 기지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단정함과 경건함이 남달랐거든요. 공식적으로는 통역이지만 비공식적으론 동행자입니다. 서윤 씨가 기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저를 소개했어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서윤 씨가 단순히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애초부터 제 방문을 돕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해군에서 직접 교수님을 환영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너무 공식적으로 하면 부담스러우실까봐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하기로 했죠. 서윤 씨의 설명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도산 안창호함을 보러 가기 전에 서윤 씨는 저를 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해군 전몰 장병 위령탑이었어요. 잠수함을 보시기 전에 여기를 먼저 보셨으면 해서요. 서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령탑 앞에 서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검은 화강암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들, 그리고 그 아래 놓인 하얀 국화꽃들. 서윤 씨는 위령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무기를 만들기 전에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이분들이 왜 바다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더 나은 잠수함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기억하려고 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전략무기를 연구하면서도 그 뒤에 숨어있는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기는 그저 억지력의 수단이고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여겨왔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교수님, 도산 안창호함을 보러 가실까요? 서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위령탑에서 잠수함 정박지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서윤 씨에게 물어봤어요. 도산 안창호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건가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셨어요. 특히 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을 강조하셨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어제의 나이며 내일의 나를 만드는 것은 오늘의 나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잠수함 이름으로 네, 우리가 만드는 이 잠수함이 단순히 오늘의 무기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잠수함에는 기술만 담긴 게 아니라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깊고 오래된 철학이 말입니다. 드디어 도산 안창호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선체가 햇빛에 반짝이며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왜 이 잠수함이 단순한 무기가 아닌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한나라의 생존 의지가 강철로 구현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잠수함 내부의 모든 것이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승조원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SLBM 수직발사관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함장이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저는 승조원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모든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이 정확했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직발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함장이 시연을 보여주었어요. 거대한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올라오는 모습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승조원들의 표정이었어요. 자랑스럽기보다는 묵직한 책임감이 느껴졌거든요. 이 미사일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요. 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서윤 씨가 옆에서 덧붙였어요. 교수님, 우리가 이 SLBM을 만든 이유를 아세요? 억지력 때문 아닌가요? 서윤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우린 들키지 않길 원해요. 동시에 알리길 원하죠. 그 문장이 제 마음에 강하게 박혔어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이 무기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함부로 생각하지는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하죠. 그게 바로 조용한 억지력이에요.
함장이 미사일 발사 절차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건 억지력이 아니라 기억의 무게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교수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서윤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 잠수함과 우리 잠수함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항속거리와 은밀성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서윤 씨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우리 잠수함은 멀리 가지 못해요. 오랫동안 잠수할 수도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인가요? 우리는 집 앞바다를 지키고 있어요. 이곳이 우리의 터전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이라는 걸 모든 승조원이 알고 있어요. 그 절박함이 우리의 진짜 힘이에요. 그때 한 젊은 승조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아버지도 해군이셨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죠. 바다를 지키는 건 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만든 건 미사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들이 만든 건 의지였고 다짐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 살아갈 사람들의 약속이었습니다. 잠수함에서 나오면서 저는 서윤 씨에게 물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 잠수함으로 정말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윤 씨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다음 날 우리는 거제도의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실제로 건조된 곳이었죠. 조선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거대한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수십 개의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곳곳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실제로 잠수함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서윤 씨가 안전모를 쓰며 말했습니다. 조선소 안내를 맡은 김 팀장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거친 손과 검게 그을린 얼굴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잠수함 건조는 다른 선박과 차원이 달라요. 김 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mm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거든요. 수압을 견뎌야 하는 선체는 완벽해야 해요. 현장에서 작업하는 용접공들을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좁은 공간에서 몸을 뒤틀며 정밀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손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손길은 섬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잠수함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서윤 씨가 작업자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술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 경험과 숙련도가 여기 있어요. 저는 한 용접공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기능장이라는 분이었는데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셨다고 하더군요. 어떤 마음으로 잠수함을 만드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기능장은 잠시 용접기를 내려놓고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제 아들이 해군에 있어요. 언젠가 이 잠수함을 타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 한 땀 한 땀 더 정성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던 거죠. 교수님, 잠깐 이것 좀 보세요. 서윤 씨가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수함의 소나돔을 제작하는 현장이었어요. 이 소나돔 하나 만드는데 6개월이 걸려요. 담당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모양도 완벽해야 하고 내부 배선도 정밀해야 하거든요.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저는 그들의 작업 과정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모든 과정이 수작업이었고 각각의 부품에 사람의 정성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이지만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작업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잠수함이 바다에서 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한 작업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니까요. 서윤 씨가 저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교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나세요? 저희 아버지는 해군이셨어요. 그래서 이 함정은 저에겐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서윤 씨가 왜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저를 안내해 주는지 말이에요. 이건 그냥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미가 담긴 일이었던 거죠. 조선소를 떠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다는 진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은 철보다 단단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하루 종일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 해군의 도산 안창호함 SLBM 시험 발사 성공.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담백했습니다. 과도한 흥분이나 자극적인 표현 없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미사일이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장면이 나왔지만 해설도 차분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우리나라의 해상 억지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나라였다면 아마 훨씬 요란스럽게 보도했을 텐데 한국의 뉴스는 정말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 노트북을 꺼내 지금까지 작성해온 논문 초안을 열어봤어요. 한국 방문 전에 쓴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억지력은 핵무기로 완성된다. 재래식 무기로는 진정한 전략적 균형을 이룰 수 없다. 그 문장을 보면서 저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그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대신 새로운 문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력은 살아남으려는 기억에서 비롯된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모두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바다 아래서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잠수함이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교수님,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내일은 좀 더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네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력하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얻을 수 없는 것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보여주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박 기능장의 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해군에 있어요. 언젠가 이 잠수함을 타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나라가 지키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저를 전쟁기념관으로 안내했어요. 교수님이 보셔야 할 마지막 장소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전쟁기념관에서 저는 한국전쟁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그곳에는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참상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천 상륙작전 디오라마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 작전으로 전황이 뒤바뀌었죠. 서윤 씨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그 뒤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예요. 6.25 참전 용사들의 증언 영상을 보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분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때의 절박함이 살아있었거든요. 우리는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한 참전 용사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해요. 하지만 공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윤 씨가 마지막 말을 했어요. 교수님, 며칠 동안 함께하면서 많은 걸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대신 준비해요. 무엇을 준비하는 건가요?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며 서윤 씨는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어록집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미국에 돌아가셔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만든 게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보스턴으로 돌아와서 저는 하버드 연구실에 앉아 다시 논문을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핵 없이도 세계를 멈추게 하는 억지력을 갖췄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썼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과 철학에서 왔다. 서윤 씨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우린 기술로 무섭게 하진 않아요. 대신 사라지지 않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 문장을 논문에 인용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억지력 이론이 얼마나 1차원적이었는지를 말이에요. 진정한 억지력은 상대방을 위협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논문을 쓰면서 저는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정수빈의 날카로운 질문, 서윤 씨의 따뜻한 안내, 박 기능장의 거친 손, 그리고 승조원들의 묵직한 책임감까지. 그들 모두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건 하나였어요. 기술은 사람이 만들고 무기는 의지가 완성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강한 억지력은 살아남겠다는 간절함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로 한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채워 넣었어요. 챕터 8. 침묵은 말보다 강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하버드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세미나실, 같은 자리에 앉은 학생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늘은 억지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칠판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어요. 도산 안창호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지난번 세미나에서 논란이 되었던 바로 그 잠수함이었거든요.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침묵으로 설득할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뒤쪽에 앉은 정수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침묵으로 설득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신의 무기를 과시합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미사일 시험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필요한 만큼만 알리고 나머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화오션조선소에서 찍은 작업자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억지력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화려한 발표나 성명서가 아니라 묵묵한 작업으로 말이죠. 중국 유학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지난번에 비아냥거렸던 바로 그 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디젤 잠수함 아닌가요? 핵 잠수함에 비하면 한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기술적 한계는 분명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세요. 어떤 무기가 더 위협적일까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위력을 과시하는 무기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자기 집 앞을 지키며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무기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SLBM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에요. 생존용 무기죠.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침묵의 힘이에요. 정수빈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결국 수빈이 지난번에 말한 생존 철학이 맞다는 뜻인가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과해야겠군요. 특히 수빈에게요. 강의실에 잠깐 술렁임이 일었어요. 교수가 학생에게 사과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한국을 직접 가서 본 건 이거였어요. 그들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의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지가 바로 가장 강력한 억지력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수빈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한국에 다녀오셨군요. 네, 그리고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여러분 같은 젊은 세대에게서 말이에요. 수빈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이제 도산 창호함을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잠수함이 아니에요. 그건 한 나라의 다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짐이 말보다 강한 침묵의 언어로 세상에 전해지고 있어요. 그날 오후 연구실에서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진정한 억지력은 위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서 나온다. 한국의 도산 창호함은 바로 그런 의지의 구현체이며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새로운 억지력의 모델이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겨울 풍경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진해 바다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 말이에요. 침묵은 정말로 말보다 강했습니다.